학교를 다녀오면 이제 모이 지금 먹이죠, 먹이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는데 지금 제일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변호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 이렇게 해서 장래희망을 변호사로 적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딱히 잘하는 게 없었어요.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음악을 잘하고 학창 시절에. 근데 이제 저는 성실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조금은 이해력이 높은 그런 학생이었어서 제도권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다 보니까 공부 쪽으로 이제 살리게 됐고 이게 제 자체 능력적인 면이라면 계기는 사실 있긴 합니다.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었는데요. 얼마 정도로 가난했냐면 소를 키우는 우사가 있습니다. 축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 여물을 쇠죽을 끓여주는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집을 줘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살았었고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소들 축사의 주인이라고 하죠. 소들의 주인에 이제 고용된 고용 혹은 사택 같은 그런 곳에 살면서 이제 학교를 다녀오면 이제 지금 먹이죠, 먹이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는데 어려운 시절 겪다가 알바도 어릴 때부터 시작했고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럴 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중2 때 제가 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지금 제일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대답을 잘못하셨던 거죠. 사업가 이랬었는데 투자자 이랬었는데 시골이니까 그게 있겠어요. 그런 개념이 없을 한 20몇 년 전, 23년, 4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변호사가 돈을 좀 많이 벌었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변호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 이렇게 해서 장래희망을 변호사로 적기 시작했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큰 거리낌 없이 고2, 고3까지 고2까지 장래희망을 계속 변호사 적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죠.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딱히 특출한 능력이 없어서 공부를 조금 잘했던 측면과 그리고 제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시절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변호사였던 거,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제가 자녀한테 이 직업을 권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전 사실 다른 걸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변호사가 점점 많아지면서 변호사의 역할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고 제가 아주 어린 시절 그리고 제가 로스쿨 준비하던 시절까지는 변호사가 적었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가까운 역할들을 사회에서 기대를 했던 그런 과정에서 저는 변호사를 준비했었고 실제로 지금 시장에 나와 보니 변호사가 되고 나니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그 역할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 역할들을 대신할 수 있는 분야들도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가 제도권 정비가 좀 되었다는 긍정적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부를 많이 한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제도의 정비, 공공의 분야에 기여를 했다면 이제는 다른 분들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때와 다른 거는 생각보다는 경제적으로는 그때보다는 더 많이 윤택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에 대한 기여도가 내려가면서 사실은 오히려 상업적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많이 등장했고 더 그 부분의 영역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의 변호사는 지금보다 더 수입이 적고 좀 더 정의로운을 상상하면서 과정들을 거쳐왔다면 지금은 그 부분은 조금 더 반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의 사도가 아니다. 뭔가를 사회를 개혁하고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익 추구 중에서 그것들이 섞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자님, 여기 인터뷰 오신 기자님도 월급을 받고 취재를 다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또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적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뭐 그 공공성이 더 큰 분들은 경찰, 소방관 뭐 이런 식 분들이고, 뭐 기자님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뭐 30%다.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30%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고, 제 영상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각자 자기 판단에 따라서 또 공공성이란 걸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다루는 주제가 좀 더 공익적 요소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소비하시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이도노 변호사가 마케팅 측면에서 채널을 운영한다 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소비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형사 사건을 좀 많이 다루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소 시절, 재직 시절, 회사 재직 시절에는, 그리고 현재까지도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 소규모 법률사무소, 사실은 사건을 그렇게 솔직히 가려받을 거나 뭔가 전문 특화를 살릴 만한 정도의 규모는 아니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소송 승소 가능성 이런 것들 따져보고 선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뭔가 엄청난 특화 분야가 있는 건 아닌 상태인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커지고 규모가, 그리고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특화 분야를 만들어야 되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하고 소송 수임이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모욕,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상 혹은 유튜브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수임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전 고전적인 방식 혹은 고전적인 의미의 형사사건보다는 이런 제가 하고 있는 그 마케팅적인 측면, 그리고 하고 있는 역할들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 수임이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튜브상 혹은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관련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요. 그런 것도 사실 많고요. 팬들 중에서는 채용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채용을 하면 뭐 인증샷을 찍어가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왔는데 예전부터 저를 이제 팬으로서 팔로우 해왔기 때문에 이 회사에 지원했다, 이런 면접 지원자들도 많고요. 근데 이것도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소송이 저희가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라서 그 팬들에게 실망감을 줬을 때 그 팬들이 저에 대해 느끼는 배신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품을 팔면 모든 소비자들이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항상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AI 판사, AI 변호사가 등장했을 때 좀 단순화되고 일률적인 사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는 자녀의 숫자와 나이, 그리고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AI 영역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안이 개별적인 것들, 뭐 예를 들면 DC 인사이드 혹은 커뮤니티의 다중 장소에서, 공중 장소에서 살인 예고를 하는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형량을 내릴지는 사실은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의 표현, 그리고 그 사람이 예고한 장소의 공공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살인 예고에 대한 사건들이 축적이 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걸 AI의 판단을 맡기게 되면, 그러면 강남역은 몇 점, 삼성역의 살인 예고하면 몇 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근데 그 응집도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고민이긴 합니다. 그게 AI가 다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복잡한 사건은 AI가 판단하고 법조인의 역할을 대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물론 이것도 기술 발전을 무한정 확장시키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 장소를 지금 특정해서 얘기 드려서 적절한 예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과의 거리, 사람의 유동인구의 숫자, 그리고 이 사건 게시물을 본 사람들의 수, 이런 것들을 정말 완벽히 조사해서 인공지능화 시킬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건 좀 더 미래의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도입을 싫어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 결국 이해관계가 나뉠 것 같은데요. AI 변호사가 간단한 사건을 처리해주는, 그러면 AI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AI 인공지능화 시키는 그런 젊은 변호사, 테크에 익숙한 변호사들은 도입되는 걸 찬성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존에 좀 기존 시장에 계신 변호사님들은 그게 도입됨으로써 자신의 영업시장, 고객시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이 신규 세대와 기존 세대의 갈등은 변호사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니까요. 예. 저희가 최근에 이제 쿠팡과 알리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알리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인증이나 관세나 이런 것들을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따라 쿠팡과 알리의 그 이해관계가 달라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기존의 사업자인 쿠팡 측에서는 외국 물품에 대한 관세나 인증을 높여라 라고 주장할 것이고, 알리 측에서는 낮춰라 이렇게 주장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중들에 대한 설득 그리고 이해시키기, 이런 것들이 정치적 영역으로 또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AI 변호사의 판사들의 도입 문제는 그런 신구 갈등, 기존 시장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나아가는 갈등 관계가 무조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톡이 합법화, 지금 노톡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가 지금 취소되고 이제 징계가 안 되는 거, 오히려 변협의 가징금이 부과되는 이런 상황인데, 2, 3년 전만 하더라도 노톡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었거든요. 법조계에서도. 그러면 방금 이 인터뷰하기 전에 만난 선배 변호사, 여기 장소에서 만난 선배 변호사가 로톡의 초창기 멤버신데요. 그때 제도권이랑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로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그것들을 국민들이 편해하기 때문에 좀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갔지만, 그런 똑같은 갈등들이 계속될 것 같아요. AI 도입에서도. 네.